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방송을 매일 하지 않다 보니까 기사거리가 차고 넘치는데 개인적으로 또 하는 일이 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긴 해요, 요즘에. 사실은. 근데 어쨌든 오늘은 금리하고 그 집값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했는데 그냥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은 되게 짧은 얘기예요. 앞으로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 뭐 캐나다 전체적으로 한국도 그런 것 같고요. 집값이 약간 이제 떨어졌다가 소강 상태 보이기도 하고 잠깐 반등했다가 왔다 갔다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고 있어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이제 1년 안에 뭐 막 많은 데는 1.5%, 어떤 데는 뭐 0.75%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데도 있고. 근데 금리 상황이 또 문제지만은 경제 상황이 또 달라지니까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찾았는데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은 이게 이제 median sale price of house, 미국 거예요. 일단 자료는 자, 미국의 이제 그 중간 가격 집값입니다. 보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제 쭉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파란색 그래프는 여기 30년 그 모기지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모기지 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모기지 레이트가 이게 자료가 보니까 이제 뭐 75년도인데 뭐 70년 초반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모기지가 무려 7.5%, 많이 낼 때는 세상에 거의 18%낸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살지? 지금은 이제 바닥에 붙어 있기도 하고. 집값은 그죠? 집값이 이제 당시 보니까 뭐 3만 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0년대 초반에. 근데 지금은 10배가 넘어서서 이제 미디언 가격, 중간 가격 정도 되는데 미국 전국 평균이 이게 뭐 36만 불 이렇게 되니까 10배가 훨씬 넘었죠. 10배가 훨씬 넘는 가격으로 지금까지 어쨌든 올랐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모기지는 뭐 올랐다가 내려오는데 점점 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보다 어쨌든 돈의 가치는 꾸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이자가 싸다는 얘기는 결국 돈 빌리는데 옛날 돈에 귀할 때는 빌릴 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많이 주고 빌렸어야 됐고, 그리고 지금은 돈을 적게 주고 빌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물론 이게 뭐 정말 막 1%대였다가 이게 미국 같은 7%대까지 찍고 한번 내려오고 있는데 캐나다도 이제 6%, 7%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주목할 건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집값은 물가는 계속 올라서 돈의 가치는 하락하니까 계속 올랐다. 그리고 돈이 흔해지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돈을 빌리는 가치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돈을 가치는 비용도 점점 떨어졌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대로 우리는 이제 금리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볼게요. 여기 쉐이드 침대를 보시면 이 쉐이드 침대는 미국의 이제 리세션이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 때 리세션을 보시면 집값이 이제 확실히 떨어졌죠. 이때 이제 확 폭락 구간도 있었네요. 그죠? 근데 이때 어땠습니까? 금리를 보니까 금리를 조금 올리다가 금리도 급격하게 떨어뜨렸어요. 금리도 좀 많이 떨어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또 떨어졌다. 왜냐하면 저 때는 외부 충격이 너무 심했으니까. 그죠? 또 딴 데 볼까요? 요때 보시면 집값은 또 분명히 하락을 했네요. 그죠? 이게 2000년 바로 뒤네요. 근데 이때만 봐도 금리는 또 떨어지고 있다. 이때가 뭐 버블닷컴 뭐 이때 아닌가요? 그죠?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리세션이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금리도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 흔히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이때는 둘 다 떨어졌다. 이때도 마찬가지. 외부 충격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90년대 초반에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는 집값이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동결을 했다. 근데 여기 보면 석유 파동 요때 이제 70년대 초만 해도 석유 파동만 있을 때잖아요. 이때도 금리가 이때는 이한하게 리세션이 왔는데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 세상에. 그리고 80년대 초반에도 이때 이제 물가가 너무 막 오르니까 그죠?
이 되게 유명한 연방은행 총재가 있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금리를 갑자기 한 방에 그냥 빡 이렇게 17% 그냥 갑자기 올려버리는 그 총재가 있었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집값이 요동이 있긴 있었지만 그때 워낙 물가가 센 때다 보니까 집값이 크게 효과를 보지 않았다. 그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꼭 이거 말고도 딴 데 볼까요? 딴 데 보시면 요 구간 때 볼까요? 금리가 요때 좀 올랐다가 쭉 올라고.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우상향하는 구간에 2000년, 2013년부터 한 2017년 요때까지 그죠? 그때 보시면 금리가 올랐다가 꾸준히 우상향했어요. 근데 집값도 어떻습니까? 계속 우상향했어요. 요때 볼까요? 2013년쯤 되는 것 같은데 이때 금리가 갑자기 올랐네요. 그죠? 저도 뭐 이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금리를 갑자기 올렸는데 이때 집값도 꾸준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하고 집값은 정말 정비례하는 그런 상관관계는 없지만 그죠? 어떨 때는 금리를 올렸는데 집값이 같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금리가 떨어졌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는 금리를 내렸더니 팬데믹 때 집값이 팍 솟아오르는. 근데 금리였지만 팬데믹 때는 돈을 또 엄청나게 풀어댔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볼까요? 또 1995년도네요. 이때는 금리가 막 올라갔다 내려 춤을 추는 구간이었는데 집값은 어떻습니까? 꾸준히 어쨌든 이때 살았으면 아마 집값이 아마 좀 출렁출렁 하는 것도 분명히 겪긴 했겠지만 지금 그래프로 보니까 뭐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건 좀 더 이제 좀 되게 단순화시킨 그래프인 거예요. 금리는 올랐다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하향하고 있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돈을 빌리는 비용도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집값은 어떻습니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건 2014년 그래프밖에 없어서 좀 더 극적으로 그려졌죠. 그래서 크게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보는데 제가 또 다른 그래프를 찾았어요. 이 그래프는 보니까 단순히 집값과 모기지를 이제 그 집값 변동을 놓은 게 아니고 퍼센트지로 나눴더니 이 사람은 그 어떤 그 법칙을 찾아냈어요. 여기 보시면 when mortgage rate have risen over 20% year over year for more than 2 months in a row, the rate of the house price growth has slowed.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20% 이상이 이제 급등했을 때 그게 이 2달 연속으로 된다면 하우스 프라이스가 그때는 이제 슬로우해진다. 가격이 떨어지더라라고 찾아냈어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최근 팬데믹까지 이제 나왔네요. 그죠? 팬데믹 때 우리가 뭐 지금 1%대를 경험하다가 6% 이상 뭐 갑자기 뭐 3배 가까이 빵 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확실히 집값이 떨어지더라. 이때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2009년 요때가 이제 버블닷컴이잖아요. 그죠? 이때는 또 그게 집값이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2013년 요럴 때 보니까 요건 이제 그 녹색 그래프가 이제 몰기지 레이트예요. 몰기지 레이트가 올라와서 2달 이상을 꽤 기간이 길죠. 그러니까 시간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집값이 또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죠? 요 부분도 레이트가 올라오니까 집값이 또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20% 이상 올라서 이게 2달 연속되면 집값이 떨어지더라. 근데 그것도 이제 또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찾아낸 그래프인데 요렇게 여건이 지속이 됐을 때 떨어지는 거지 그 외의 때는 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듣고 했을 때 금리 우리가 참 핑계가 되긴 쉬운 거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간다. 되게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참 얘기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금리 외에도 뭐 외부적인 경제 요인들 여러 가지를 따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캐나다도 금리가 앞으로 이제 뭐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금리가 떨어진다고 곧 그게 꼭 집값이 오른다라는 의미는 지금 분명히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요인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또 하마스랑 팔레스타인도 뭐 여전히 지금 전쟁 중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경기 침체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꼭 오르는 건 아니지만 또 그 반대인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또 금리가 떨어지면 오를 수도 있죠. 거기에 많은 리포트가 있어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다 못할 거고 내일 또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어쨌든 제가 오늘은 사실은 저의 핵심은 사실은 요거였어요. 집값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 우상향하는 게 집값이었고 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저러니까 이제 이 달러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때로는 뭐 위안화라든지 다른 화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돈에 대한 역사는 뭐 저 말고도 정말 정리를 잘해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 돈을 옛날에는 보니까 끝에를 막 깎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돈의 이제 유통량을 늘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을 중앙은행에서 그냥 프린트하면 되는 상황이고 은행에서는 저도 요번에 또 이제 드디어 사채에서 벗어나서 모기지를 이제 받을 준비 중인데 은행에서는 또 그 준비금 외에 준비금의 좀 몇백 퍼센트를 또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양은 점점 수치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돈의 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 얘기는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쨌든 간에 결국은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은 우상향한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요즘은 오늘 날씨도 좀 우울한데 겨울이니까 그래도 눈이 안 오는 게 어딥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 12월 21일입니다. 벌써 올해가 일주일 정도, 뭐 9일,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내년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게 많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년 집가 어떻게 될지 뭐 기사가 여러 가지 났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로열 르페이지에서 나온 기사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제 생각도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내년 집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 인하 바람 타고 헐헐. 자, 이제 내년 1분기에는 3.3% 오르다가 4.4분기에는 5.5%가 급등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1년 기준이니까 1분기에 연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초반엔보다는 후반 갈수록 좀 더 이제 뭐 상승세가 이제 가파라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 하방 압력이 있고 그래서 팬데믹 정점 이게 2021년 2월인가요? 그때 집값이 정점을 찍었던 거를 2022년이겠다.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정점을 찍었던 집값이 아마 재현될 거다. 뭐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다른 연구기관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만들어 나온 자료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나오는 자료들의 특징은 뭡니까? 굉장히 좀 늘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한번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제 오른다 내린다 이건 아니고 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전국 주택 가격은 지난 3년 분기에 80만 2,900달러인데 근데 이게 내년 하반기에는 84만 3,684달러. 그러니까 전국 단위 평균 가격이 4만 달러 정도가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딴 데보다는 전국 주거용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2.5% 그리고 콘도는 한 4%. 그러니까 이게 평균 치면 한 3% 정도가 이제 내년에 전체적으로 1년 정도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 소퍼라는 최고 경영자는 2024년에는 주택 시장과 국제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좀 힘들다가 내년 이후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경우는
평균 가격이 이제 3%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저도 이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공부라기보다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평균 가격에 이제 맹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은 3% 오른다고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집이 예를 들어서 뭐 1밀리언이다. 뭐 10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1밀리언이다 했을 때 거기 3%가 오른다 그러면 3만 불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밀리언짜리 집을 사는데 뭐 1밀리언하고 3만 불을 더 준다. 뭐 그 정도면 살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뭐 집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3만 불 정도를 모기지 받을 때 더 넣어봤자 뭐 20년, 25년, 30년 받잖아요. 그러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그 정도는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보면은 집값은 사실상 오른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3% 평균이 어떤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뭐 마이너스 뭐 7%가 나왔고 어디는 그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가 나왔고 어디는 뭐 마이너스 뭐 6% 정도가 나와서 통계를 치면 퉁 치면 3%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 주택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합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땐 이게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 입지가 좋은 지역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 오를 것 같다. 제가 볼 땐 그것도 맞고요. 또 입지가 좀 안 좋은 쪽을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거를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집을 사냐에 따라서 부동산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가격에 살 수도 있고 나쁜 가격에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좀 뭐 금리도 높고 경기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상 집을 팔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 사는 사람이 분명히 좀 어느 정도 깎아달라고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감안을 해서 내가 조금 올려서 내놔야지. 뭐 예를 들어서 또 1밀리언짜리 집으로 칩시다. 10억짜리 집을 파는 사람이 좀 깎아달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하고도 5천만 원 이렇게 내놨다고 쳐요. 그 사람이 그럼 보고서 97만 불에 좀 삽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서로 간에 좀 뭐 딜을 쳐가지고 중간 가격에 쳐가지고 뭐 1밀리언 조금 안 되게 뭐 99만 불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파는 사람도 네, 1밀리언 정도에 팔려고 했는데 10,000불 정도 깎이는 가격이면 뭐 괜찮겠다. 그래서 팔 수도 있고 사는 사람도 내가 그래도 조금은 깎았으니까 기분 좋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집을 보고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사는 동네 주변에 보니까 타운홈들이 타운홈인데 썰인데 그죠? 1밀리언을 넘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1밀리언을 넘었다가 지금은 좀 떨어진 데 있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지금 팔리는 가격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1밀리언을 칩시다. 근데 그게 최고점일 때는 뭐 1.2 밀리언까지 갔다고 쳐요. 또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가격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90만 불에 팔렸다고 치면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거예요? 집이 이 집은 1.2 밀리언까지 갔던 집인데 90만 불에 팔리네. 그럼 30% 이상이 폭락했네. 좋은 가격에 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30% 폭락한 가격에 집을 팔아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난 이 집 옛날에 한 3, 4년 전에 50만 불에 나 분양받은 사람인데 90만 불에 팔았다고? 그래도 너무 좋네. 너무 감사하네. 너무너무 잘 팔았네. 기분이 좋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이 전망 수치 예를 들어서 어디가 전망이냐 중요하진 않고 3% 오를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보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떤 입지에 어떤 집을 사냐에 따라서 저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확실하게 떨어질 거다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 떨어진 가격을 찾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평균의 가격대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그리고 이런 자료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다른 기사를 보면은 어쨌든 인플레는 지금 3%대로 둔화세가 이제 떨어졌어요.
보니까 가스 오일 프라이스가 많이 떨어 69불 막 68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요즘에 이제 그 홍해 쪽에 이제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다시 오르긴 했지만 요즘 가스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분이 좀 좋은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물가 상승률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게 금리가 동기화이 됐고 내년쯤에 분명히 좀 더 경기도 안 좋아지고 물가도 잡히면 금리도 떨어지겠다라는데 이제 기대가 지금 좀 오르고 있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민자들이 역대급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3분기 인구 증가율은 1.1%. 자, 96%가 국제 이주. 그러니까 이민자들이란 얘기죠. 그죠? 자, 인력 부조는 해석이 되고 있지만 주택난을 키우고 있다. 그죠? 그 타주에 비해서 타주에서 또 유입되는 인구로는 알버타가 최고라고 합니다. 알버타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는 알버타 집값이 최고 비쌀 때 집을 샀고 가장 쌀 때 집을 팔고 나왔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올해 초에 콘도를 팔았는데 뭐 그냥 손해 보지 않고 뭐 나름대로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뒤로 집값이 많이 또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집을 사고 파는데 제가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집을 팔아서 빚은 다 갚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긴 하죠. 어쨌든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다시 또 콘도를 사채를 주고 샀는데 사채를 지금 벗어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행히 좀 기분이 좋은 상태이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알버타주는 인구가 뭐 1.3%, 아일랜드 뭐 프린세스 워드 아일랜드는 1.2%, 온타리오주는 1.2%, 캐나다는 1.1%인데 알버타주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BC주나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거비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생활비에 여기 머물기가 너무 힘드는 거죠. 청운의 꿈을 안고 우리 BC주하고 온타리오주, 특히 밴쿠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지만 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렌트비가 너무 비싸고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작년 초만 해도 좀 사람이 없어서 난리였던 것 같은데 올해 초만 해도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좀 일자리가 많이 채워지고 일자리가 또 잡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렌트비가 이제 꺾였다고는 하지만 렌트비가 아직도 BC주가 2,582달러 이거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고 방 개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렌트비를 저렇게 내면서 살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것 같아요. 이게 렌트를 두 부부가 어떤 정상적인 집을 잡아도 렌트비를 저렇게 내버리고 나면 생활비도 써야 되는데 그죠?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고 그냥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형별로는 지난달에 원베드룸 가격이 1921달러 이게 평균인 거예요. 저도 스튜디오 룸을 렌트를 주는데 1900불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맞춰서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역세권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을 해봐도 이 정도 가격에 1900불 내고 살면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저도 살아야 되니까 저도 지금 렌트를 이렇게 받지 않으면 지금 사채 쓰고 있는 입장이고 정상적인 그 모기지를 받았어도 좀 손해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받아야 되는 집주인들도 집주인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이 렌트비를 이렇게 내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차라리 이러면 집을 사는 게 낫고 그죠? 집을 살려니까 목돈도 없고 이자는 너무 비쌌고 그죠?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이제 인구 증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도 있지만 BC주나 온타리오 갔다가 또 BC주에서 가장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BC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고에 지쳐서 또 캘거리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캘거리는 다른 주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도 11.9% 두 자릿수 상승을 이뤄냈고요. 그죠? 1,472달러. 근데 그래도 많이 올랐어도 다른 주에 비하면 그래도 렌트가 좀 싼 편이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캘거리 좀 많이 가고 있고 캘거리 일자리도 지금 많이 있다고 들고 지금 일단 기름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옛날에 기억하세요? 2년 전쯤에 그 기름 가격이 막 마이너스 기록해가지고 그때 그 뭐
증권 전산망가 막 다운되고 난리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이 마이너스로 순간 떨어졌는데 선물 가격이 근데 그 전산 시스템이 마이너스를 인식을 못 해가지고 전산이 이제 멈추면서 3, 4분 멈추면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 봐가지고 지금도 그때 막 몇 억씩 손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은 거의 도박에 가까운 주식 투자도 도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말 도박에 가까운 게 선물 옵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택 공급도 이제 문제인 거예요. 보면은 인구가 뭐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죠?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생활비에 지쳐서 다른 주로 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렌트비도 상승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정말 많은 너무 비싼 렌트비를 내고 있기는 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BC 정부에서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막 얘기를 했죠. 엄청나게 공급하겠다. 몇십만 보 공급을 하겠다 얘기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은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고 그죠? 말로만 하는 일인 거고 그리고 이게 몇 년 뒤에 또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그게 이 정책이 잘 지켜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죠. 그리고 또 정책의 기조가 대부분 임대주택에 관련돼서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아이들도 있는 입장에서 뭐 이 나라에 1, 2년 살 게 아니고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걔네들 인생을 여기서 이제 캐나다에서 영원히 어떻게 보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살 애들인 건데 그 저보다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소유의 주택인 건데 정부 정책들은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책에 관련된 한번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송 한번 할까 생각 중인데 대부분 이제 임대주택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걸 사서 결국은 자기 자산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나왔을 때 한 번 들어가면 임대주택이 이제 싸게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살기 괜찮잖아요. 거기 1, 2년 만에 나오기가 쉽지 않고 거기만 들어가면 3년, 4년 뒤에 그 일반 주택 시장으로 나왔을 때 그때 주택 밴쿠버의 흐름은 3, 4년이 지났을 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렌트 마켓, 일반적인 렌트 마켓 시장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 있다 보니까 저기 살다가 나왔을 때 만족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장기 임대주택의 어떤 굴레에 잡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꼭 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집을 살려는 사람들한테는 저런 정책들이 별로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가 사실 그 전에 어떤 다른 기사는 내년 집값 뭐 당연히 오르죠라는 그런 헤드라인 봤는데 제가 그걸 못 찾겠어요. 보니까 어디에 나왔는지 내년 집값이 지금 많은 회사들이 이런 부동산 회사들은 분명히 오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증거들이 이제 인구 증가, 금리나 그리고 주택 공급도 지금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사들, 이런 전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오를 지역을 바라볼 거고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떨어질 이유를 찾고 떨어지는 지역을 또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지만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가 또 믿고 있으면 그죠? 오른다고 믿고 만약에 잘 찾아서 좀 싸게 파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희 동네도 보면 싸게 금매로 내놓는 사람들 좀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을 가는 사람들인 건지 캐나다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인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찾아가서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아니면 또 분양을 받은 사람이라 이 정도 팔아도 나는 기분이 좋아 괜찮아 라고 적정한 가격에 팔고 또 나가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또 찾아보면 또 금매로 내놓는 사람도 찾아서 그런 집을 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소강기 때 내년 좀 어떻게 보면 오를 수 있으니까 집을 사는 것도 집 잘 사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기사들과 제 생각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비 오지만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